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인 김태호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저희 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야자수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온도계는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12월 중순이에요. 이맘때 밴쿠버에 있다면 저는 아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기분은 정말 상쾌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95년에 저희 가족이 밴쿠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때 저는 35세였고 아내 수경이는 32세였습니다.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민을 결정했죠. 캐나다는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나라였어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 직장도 금방 구했고 집도 리치먼드에 괜찮은 곳으로 장만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희 부부도 새로운 삶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여름에는 로키 산맥으로 캠핑을 가고 봄에는 벚꽃 구경을 하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다녔습니다. 밴쿠버의 온화한 기후가 정말 좋았어요. 겨울에도 눈이 별로 안 오니까 제설 걱정도 없고 영하로 잘 안 떨어지니까 난방비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한국 분들도 모두 밴쿠버 날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민 온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였는데 11월만 되면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을이면 약간 우울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 동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어요.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고 자꾸만 잠만 자려고 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밴쿠버의 겨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비는 정말 끝없이 내리고 하늘은 항상 회색빛이고 해는 오후 4시면 벌써 지기 시작해요. 12월이면 해가 나지 않는 날이 보름이나 됩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도 바깥이 깜깜하고 오후 3시만 되어도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하루 종일 실내 조명을 켜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몇 달씩 계속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도 저와 똑같이 힘들어했습니다. 2005년 즈음에 정말 심각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시저널 AFFECT IV 디소더 줄여서 SAD라고 하는데 일조량 부족으로 생기는 우울증이라고 했어요. 밴쿠버는 캐나다에서도 겨울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도시 중 하나래요. 10월부터 2월까지 총 일조량이 390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토는 505시간, 캘거리는 670시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밖에 햇빛을 못 보는 거죠. 의사가 광치료를 권해줬어요. 특수한 램프를 사서 매일 아침 30분씩 쬐라고 하더라고요. 1만 럭스짜리 광치료기를 $600 주고 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앞에 앉아서 30분씩 쬐어요. 처음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금세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항우울제도 처방받아서 먹어봤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입이 마르고 밤에 잠도 안 와서 더 힘들었습니다. 비타민 D도 먹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됐어요. 더 화가 났던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의사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적응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운동 부족인 것 같으니까 헬스장이나 다니라고 하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30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온갖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이 친구가 저를 뭘로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간호사도 비슷했어요. 겨울 우울증이 뭐 대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참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면서 말이에요. 집에서도 이해를 못 받았어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뭐가 불만이냐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도 비슷했어요. 친구들 아빠는 다 멀쩡한데 우리 아빠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처음에는 이해해줬는데 해가 갈수록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고 싶었어요. 2015년 겨울이 정말 극한이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거의 3개월 동안 해를 본 날이 일주일도 안 됐어요. 매일매일 비가 오고 하늘은 낯비치고 안개까지 껴서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울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엔지니어의 본능이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30년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요. 공장 설비가 고장나면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밴쿠버의 겨울 일조량 부족과 끝없는 비 그로 인한 우울증이었어요. 그렇다면 해결책도 명확했습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많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때 플로리다가 떠올랐습니다. 플로리다는 예전부터 캐나다인들이 겨울을 보내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스노보드라고 하죠.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가는 철새처럼 따뜻한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플로리다는 12월에도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고 일조량도 밴쿠버의 3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플로리다에 별장을 사겠다고 하니까 모두들 말리더라고요. 60이 넘어서 무슨 별장이냐, 돈 낭비하지 말라고 하고요. 큰아들은 아예 화를 내더라고요. 그 돈으로 은퇴 자금이나 더 모으라고 왜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한인의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모험이냐, 밴쿠버에서 조용히 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국 가서 병 나면 의료비만 억대 나온다고 겁까지 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조사했습니다.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 세금, 생활비까지 모든 걸 다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고 현지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스카이프로 미팅도 했습니다. 겨울철 렌탈 시장도 조사해봤어요. 놀랍게도 캐나다인들이 플로리다 부동산을 사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특히 저희 같은 연령대에서는 거의 필수처럼 여기더라고요. 2016년 봄에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로 집 보러 갔어요. 템파 근처 세러소타라는 도시였는데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3월인데도 25도가 넘고 하늘은 파랗고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세요.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햇빛을 본 거였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바로 그날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입에 들은 콘도를 45만 달러에 샀어요. 첫 번째 겨울을 플로리다에서 보낸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1월 말에 밴쿠버를 떠나서 3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이 환했어요. 온도는 항상 20도 이상이고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수영도 하고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점들이 더 많았어요. 우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관절염도 거의 없어지고 혈압도 안정됐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밴쿠버에서는 겨울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플로리다에서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맥들이 생겼어요. 저희와 비슷한 캐나다 부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모두들 같은 이유로 플로리다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면서 새로운 우정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결코 손해가 아니었어요. 밴쿠버에서 겨울마다 쓰던 난방비, 의료비, 우울증 치료비를 생각해보면 플로리다 별장 유지비와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병원비도 거의 안 나왔어요. 항우울제도 끊었고 광치료기도 필요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를 말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더라고요. 저희가 플로리다에서 보내는 사진들을 보고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아빠가 겨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플로리다에서 한인 커뮤니티도 만났어요. 놀랍게도 저희와 비슷한 처지의 한국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토론토에서 오신 분, 밴쿠버에서 오신 분, 심지어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겨울 우울증이나 추위 때문에 플로리다를 선택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함께 골프도 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해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밴쿠버보다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도 대박이었어요. 2016년에 45만 달러에 샀던 콘도가 지금은 65만 달러로 올랐어요. 8년 만에 20만 달러 하나로 2억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설사 팔더라도 손해는 전혀 없을 상황이에요. 게다가 겨울철 임대 수요도 많아서 저희가 안 쓸 때는 다른 캐나다인들에게 빌려주고 있어요. 한 달에 3,000달러씩 받으니까 유지비는 거의 나오는 셈이에요.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겨울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11월이 되면 플로리다로 떠날 생각에 설레거든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골프도 치고 해변도 산책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요. 3월에 밴쿠버로 돌아올 때도 기분이 좋아요. 봄이 시작되니까요. 이제는 1년 내내 좋은 계절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체념하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어요.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우리만의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겨울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특히 밴쿠버나 시애틀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만 살지 마시라고요. 해결책은 분명히 있어요. 꼭 플로리다가 아니더라도 애리조나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멕시코도 있어요. 요즘은 젊은 은퇴자들이 포르투갈이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걱정되신다면 별장을 사지 말고 렌탈부터 시작해 보세요. 2개월만 따뜻한 곳에서 보내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건강보험은 여행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밴쿠버에서 겨울에 쓰는 돈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플로리다 별장 베란다에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파란 하늘과 야자수가 보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맘때 밴쿠버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반팔 입고 아이스티를 마시고 있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65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꼭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인 김모라고 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몇 년 후면 정년을 맞게 되는데요. 아내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어디서 보낼지 고민하던 중 뉴질랜드 이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본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특히 오클랜드의 집값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부부가 뉴질랜드를 생각하게 된 건 사실 우연한 계기였어요. 몇 년 전 회사 동료가 자녀 조기 유학 때문에 뉴질랜드에 다녀온 후 그곳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거든요.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한 치안, 여유로운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물가와 집값. 그 친구 말로는 오클랜드 근교에서 정원 딸린 단독주택을 한국 아파트 값의 절반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영어권 국가라 언어 적응도 다른 나라보다 수월하다고 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아파트에서만 살았거든요. 30평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낸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저희 집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해왔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독립한 상태고요. 큰 아이는 결혼해서 손주도 있지만 저희와 함께 살지 않아서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면 대략 7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의 노후 생활도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갈 텐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는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고 월세로 전환되면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거고요. 반면 뉴질랜드는 의료비가 거의 무료라고 들었고 집값도 저렴해서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영어야 조금 서툴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한인 커뮤니티도 있어서 완전히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질랜드 이민 조건도 찾아보고 현지 부동산 사이트도 들여다보고 이민 준비 카페도 가입해서 정보를 모았어요. 저희 나이 정도면 투자 이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몇 년간 거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죠. 아내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한국에서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점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교사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 문제나 부모님 부양 문제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러던 중 올해 초에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어요. 아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꿔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뉴질랜드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아예 현지 답사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껴봐야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정보를 모아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살아보려면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함께 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혼자 가서 일주일 정도 둘러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집값이나 생활비, 교통, 의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나중에 아내와 함께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12월 초에 휴가를 내고 오클랜드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11시간 정도 걸려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어요. 시차가 4시간이라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인천공항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거든요. 입국 심사도 간단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어요. 시내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푸른 언덕들과 깨끗한 하늘, 여기저기 보이는 단독주택들. 한국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시내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 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오클랜드 시내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걷기에 좋더라고요. 하버 브리지며 스카이타워 같은 랜드마크도 인상적이었고 항구 주변의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어요. 첫날은 그냥 시내를 둘러보며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정말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한국처럼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가는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마트에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비싸긴 하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과일이나 채소는 신선하고 품질도 좋아 보였고요. 한식당도 몇 군데 있어서 음식 걱정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한인 마트도 있어서 김치나 고추장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요.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한국분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의사소통은 문제 없었죠. 그런데 상담을 받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집값과 실제 시세가 너무 달랐거든요. 오클랜드 근교에서 괜찮은 단독주택을 구하려면 얼마 정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개사분이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저는 한국에서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했어요. 3베드룸 정도의 정원이 있는 집이면 좋겠고 예산은 하나로 5억 원 정도 뉴질랜드 달러로 50만 달러 정도면 될까요? 그러자 중개사분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죄송한데 요즘 오클랜드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50만 달러로는 괜찮은 단독주택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 정도 해야 하나요? 오클랜드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3베드룸 단독주택은 최소 80만 달러는 봐야 하고 괜찮은 동네라면 100만 달러는 넘어가요. 시내 근처나 좋은 학군 지역은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도 흔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00만 뉴질랜드 달러면 하나로 9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가진 돈 전체를 집값에만 투자해도 모자란다는 뜻이었어요. 혹시 좀 더 외곽 지역은 어떨까요? 더 외곽으로 나가면 조금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7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는 해야 하고 대신 시내까지 출퇴근이 1시간 이상 걸려요. 대중교통도 불편하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알아본 정보와 실제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도 중고주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신축 주택은 어떤가요? 신축은 더 비싸죠. 오클랜드 근교 신축 단독주택은 최소 120만 달러부터 시작해요. 좋은 지역이면 200만 달러, 300만 달러도 흔하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본 정보들이 몇 년 전 것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외곽 지역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하더군요. 중개사분이 실제 매물 몇 개를 보여주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80만 달러짜리 집이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 30년 된 빌라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건물도 오래되었고 시설도 낡았는데 가격은 7억 원이 넘는다니요. 요즘 뉴질랜드로 이민 오시는 한국 분들도 집값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예전처럼 저렴하지 않아서요. 실제 집을 몇 군데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80만 달러짜리 집이었어요. 오클랜드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주택단지였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집은 70년대쯤 지어진 것 같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고 방은 3개지만 하나는 너무 작아서 창고 수준이었어요. 정원은 있었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가 무성했고 부엌이나 화장실도 너무 낡았어요. 한국 기준으로는 재개발 대상 같은 집인데 가격이 7억 원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100만 달러짜리였어요. 조금 더 시내와 가까운 곳이었는데 집 상태는 첫 번째보다 나았지만 여전히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정원은 제법 넓었지만 집 자체는 40년은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로 9억 원을 주고 살 집이 이 정도라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9억이면 서울 강남은 아니어도 꽤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간 곳은 120만 달러짜리 신축 주택이었는데 이건 좀 나아 보였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시설도 깔끔했고 정원도 잘 조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하나로 10억 원이 넘는 가격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집값 외에도 다른 비용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등록세나 중개 수수료,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집값의 5%에서 10%는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년 내야 하는 지방세도 집값의 1% 정도라고 하니 100만 달러짜리 집이면 연간 1만 달러, 하나로 9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었어요. 한국에서 아파트 관리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부담이 크더라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이야. 여기 집값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아내도 놀라며 물었어요. 얼마나 비싼데? 우리가 생각했던 50만 달러로는 변두리에 오래된 집도 못 사. 제대로 된 집 하나 사려면 100만 달러는 있어야 해. 그럼 하나로 9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네? 우리 돈 전부 집값에 써도 모자라잖아. 그게 문제야. 집값에 돈을 다 쓰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내도 심각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원래 계획은 집을 사고도 3억 원 정도는 남겨서 생활비로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집값만으로도 가진 돈이 모자랐어요. 셋째 날에는 좀 더 외곽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들도 가봤는데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긴 했어요. 6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정도면 단독주택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교통이었어요.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가 필수인데 대중교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한인 커뮤니티와도 멀어져서 외로울 것 같았고 병원이나 쇼핑센터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해 보였어요. 현지에서 만난 한국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5년 전에 왔을 때는 집값이 지금의 절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급등해서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죠. 그럼 요즘 이민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렌트로 시작해요. 집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도시를 알아보거나요.
렌트 비용도 알아봤는데 괜찮은 단독주택은 주당 $800에서 $1000, 한 달이면 하나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아파트 전세나 월세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민 와서 영구히 렌트로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넷째 날에는 다른 지역도 알아봤습니다. 웰링턴이나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다른 도시는 어떨까 해서요. 웹사이트로 확인해 보니 오클랜드보다는 조금 저렴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더군다나 일자리나 한인 커뮤니티를 생각하면 오클랜드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현지에서 오래 사신 한국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전에 이민 오신 분이었는데 솔직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 오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집값도 너무 비싸졌고 생활비도 많이 올랐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살던 분이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생활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달랐나요? 20년 전, 30년 전에는 정말 좋았죠. 집값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는 한국 못지않게 비싸졌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알아본 정보들이 과거의 것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섯째 날에는 실제 생활비를 체험해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교통비도 계산해 보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월 200만 원 정도로 살던 생활을 하려면 여기서는 월 400만 원 이상 들 것 같더라고요. 특히 외식비가 정말 비쌌어요. 간단한 한식 한 끼가 $25에서 $30, 하나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국에서 1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여기서는 3만 원이니 자주 외식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대중교통 하루 패스가 $10 정도인데 매일 쓰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차를 사면 보험료, 등록비, 주유비까지 합쳐서 월 100만 원은 각오해야 하고요. 의료비는 공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피라고 하는 일반의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더라고요. 한 번 갈 때마다 $60에서 $80, 하나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치과는 더 비싸서 간단한 치료도 수백 달러가 든다고 하니 한국의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어요. 여섯째 날에는 좀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정말 이민을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요. 집을 사지 말고 렌트로 시작한다면 월 렌트비 300만 원, 생활비 400만 원, 기타 비용 100만 원에서 월 8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았어요. 연간 1억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7억 원으로는 7년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먹고 살기만 하는 비용이고 여행이나 취미 응급 상황을 대비한 비용은 별도였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의료비나 요양비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에 아내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계획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현실이 다른가? 완전히 달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2배는 비싸. 아내도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꿈꿔왔던 계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를 알아보거나. 마지막 날에는 이민 상담소에도 가봤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어요. 현재 저희 자금으로는 뉴질랜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상담사 분이 말씀하시길 10년 전만 해도 7억 정도면 오클랜드에서 집도 사고 여유롭게 사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살던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15억에서 20억은 있어야 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대안이 있긴 해요. 첫 번째는 아예 다른 지역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타우랑가나 해밀턴 같은 곳은 오클랜드보다 저렴하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타우랑가는 오클랜드보다 20%에서 30% 정도 저렴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집은 $80만 해야 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작아서 외로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대안은 아파트를 사는 거였어요. 단독주택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60만 $80만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단독주택을 꿈꾸며 왔는데 아파트라니 좀 실망스럽긴 했죠. 세 번째는 렌트로 몇 년 살아보다가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렌트비만으로도 연간 4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웠고요. 네 번째는 아예 다른 나라를 고려해 보라는 거였어요. 포르투갈이나 태국 같은 곳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2년 넘게 준비해온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오클랜드 시내를 다시 바라봤어요. 분명히 아름다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긴 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고요. 사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 중에는 10년 전, 15년 전 것들이 많았어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제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도 간과했고요.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직접 가보고 확인한 게 어디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죠. 그날 저녁 집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본 집들 사진도 보여주고 실제 집값이나 생활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죠. 아내도 충격받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뉴질랜드는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 후 몇 주 동안 다른 대안들을 알아봤어요. 포르투갈 골든 비자도 알아보고 태국 장기 거주 비자도 알아보고 말레이시아 세컨드홈 프로그램도 검토해봤죠. 하지만 알아볼수록 각각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언어 문제, 의료시설, 치안, 기후 등등 고려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한국도 생각해보면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의료보험도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치안도 안전하고요. 물론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전세나 월세로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에요. 더군다나 자식들과 손주들도 여기 있는데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내와 다시 상의해봤어요. 여보, 차라리 한국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 지방으로요?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 말이야. 서울보다 집값도 저렴하고 생활비도 적게 들잖아.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아내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뉴질랜드까지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국내 지방 도시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나 광안리, 대구의 수성구, 대전의 유성구 같은 곳들 말이에요. 서울에서 7억에 34평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 돈으로 지방에서는 40평대 아파트에 여유 자금까지 남길 수 있거든요. KTX로 서울까지 2시간이면 오니까 자식들 보기도 어렵지 않고 의료시설이나 문화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언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뉴질랜드 다녀온 후 제가 깨달은 건 멀리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거예요. 외국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 어느 나라든 각각의 문제가 있고 완벽한 곳은 없더라고요. 집값 문제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겠더라고요.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나 생활 방식, 인간관계까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뉴질랜드에 가보지 않았다면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직접 가서 현실을 확인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힘들게 이민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긴 해요. 지금 우리 생활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커졌고 경제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국내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지방 도시로 이사가서 작은 카페라도 운영해 볼까 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퇴직 후에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사 강의라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요. 뉴질랜드 이민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덕분에 우리의 진짜 꿈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어요. 해외에서 멋진 집에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이 그리워요. 하지만 여행으로 가끔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집값이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부분은 더욱 그래요. 그리고 이민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도 충분히 살기 좋은 나라고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지금 저희 부부는 부산 해운대 쪽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30평대 아파트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뉴질랜드에서 꿈꿨던 정원은 없지만 대신 매일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로맨틱하잖아요. 무엇보다 김치찌개 먹고 싶을 때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한국어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집값에 놀라서 계획을 바꾸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좌절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25년이 흘렀네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감사한 마음 때문입니다. 작년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병원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아파도 참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메디케이드 카드 하나로 정말 모든 의료비 걱정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메디케이드가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으니까 미국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까지 도대체 뭐가 뭔지 헷갈렸습니다. 저희 같은 이민 1세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1999년에 남편과 함께 미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42세였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중소기업 회계 일을 했었고 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한인타운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한인회계사무소에서 저는 한인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죠. 영어가 서툴러서 다른 선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제가 둘 다 일해도 월 수입이 $3,00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집세, 음식값, 기본 생활비만 해도 빠듯했는데 의료보험료까지 내기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의료보험 없이 지냈습니다. 아프면 참고 정말 심할 때만 응급실에 갔죠. 그때 응급실비로 몇천 달러씩 나와서 몇 달간 할부로 갚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010년경부터는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보험료만 월 $400 정도 냈는데 막상 병원에 가면 디덕터블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또 엄청났습니다. 연간 $5,000까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의료비가 $5,000 넘게 나와야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200, $300씩 나오는데 이것도 다 본인 부담이었죠. 그렇게 20년 넘게 살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수치도 경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원 가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2020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병원비만 $150,000가 나왔어요. 보험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30,000 정도 됐습니다. 남편 장례비까지 합치니까 정말 큰 돈이었죠. 그 이후로 제 혼자 살게 됐는데 수입도 줄어들고 의료비는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한인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수입이 $1,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를 $780 받아서 총 $2,000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살았어요. 집세만 $950였으니까 정말 빠듯했습니다. 2022년 겨울에 제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엑스레이, 깁스, 의사 진료비까지 해서 $4,500가 나왔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디덕터블 때문에 거의 다 제가 내야 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월 수입의 2배가 넘는 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니요. 병원에서 할부로 낼 수 있다고는 했지만 월 $300씩 1년 반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생활할 돈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때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김 아줌마가 저에게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려줬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보험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정부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요. 김 아줌마가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메디케이드는 나이나 장애,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월 1,7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소득이 딱 그 정도였으니까 자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산 기준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메디케이드는 개인 재산이 2,000달러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 생명보험금으로 받은 돈 15만 달러가 은행에 있었어요. 이 돈이 있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김 아줌마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재산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돈이 있어서 정부 보험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득만 맞으면 된다는 거였거든요. 2024년 1월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영어로 된 서류가 너무 많았고 용어들도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한인 서비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소셜워커분이 한국어로 설명도 해주시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셨거든요. 소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 등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카운티 오피스에서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제 소득 상황, 의료비 부담, 가족 상황 등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다행히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의료비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메디케이드 카드를 받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을 때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접수 데스크에서 메디케이드 카드를 내밀었더니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코페이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코페이가 없다는 게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진료비, 검사비, 처방약값까지 모든 게 무료였습니다. 그동안 아껴왔던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어요. 유방암 검사, 대장 내시경, 심장 검사까지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검사들만 몇천 달러는 나왔을 텐데 말이죠. 처방약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한 달에 5에서 6가지 약을 먹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예전에는 약값만 월 200달러 넘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파야 병원에 갔다면 지금은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어요. 정기검진도 받고 영양상담도 받고 물리치료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덕분에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있고 무릎 통증도 물리치료 받으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메디케이드 덕분에 제 삶의 질이 정말 많이 향상됐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안정감을 주는 줄 몰랐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처방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값이 아까워서 증상이 좀 나아지면 약을 끊곤 했는데 지금은 의사 말대로 꾸준히 복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메디케이드에는 치과 치료도 포함돼 있어요. 예전에는 치과 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간단한 치료도 몇백 달러씩 나오니까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안경도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새 안경을 맞출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경 하나에 300달러씩 하니까 몇 년씩 참고 쓰곤 했는데 말이죠. 메디케이드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생각보다 세심하다는 거예요. 물론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단 혜택을 받게 되면 정말 포괄적으로 지원해줘요. 의료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지원도 있고 영양 상담이나 건강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줍니다. 한인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메디케이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정부 돈을 받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고 이건 우리의 권리거든요. 아픈데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은 제가 메디케이드 신청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다른 어르신들의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거든요. 제가 겪었던 과정을 알려드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함께 준비해드려요. 지금까지 20분 정도 도와드렸는데 모두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뿌듯해요. 특히 한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셨는데 메디케이드 받고 나서 전문의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지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백내장 수술을 몇 년째 미루고 계셨는데 메디케이드로 수술받고 새 세상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메디케이드가 정말 우리 같은 저소득 시니어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존재라는 걸 느껴요. 지금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서예요. 65세 이상이시고 월 소득이 $1,700 정도 이하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2024년부터는 재산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은행에 돈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신청 과정이 복잡하긴 하지만 한인 서비스 센터나 카운티 오피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영어가 어려우면 통역 서비스도 요청할 수 있고요. 메디케이드를 받고 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져요.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이번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강한 몸으로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메디케이드 덕분에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미국에 와서 25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사한 마음이 커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망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메디케이드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메디케이드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의료비 걱정 없는 노후 정말 가능합니다. 메디케이드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된 박시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살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애플 본사가 있는 곳이죠. 오늘 아침에 손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때 애플 주식을 샀어요? 어떻게 그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44년 전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제 애플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1980년에 $10,000로 시작했던 투자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큰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그해 KAIST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공부했죠.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가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는 압박이 컸지만 저는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었어요. 전자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1979년 늦가을에 미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처음 실리콘밸리에 발을 디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실리콘밸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직 농장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작은 기술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HP, 인텔, 페어차일드 같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기업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 컴퓨터라고 하면 IBM의 거대한 메인프레임만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가 나온 거죠. 1980년 초 어느 날이었어요. 연구실 선배가 저를 어떤 작은 회사에 데려갔는데 그곳이 바로 애플이었어요. 쿠퍼티노의 작은 건물에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보여준 게 APPL이 II 컴퓨터였어요. 처음 그걸 만져봤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까지 본 컴퓨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걸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25살짜리 청년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그의 비전을 들어보니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개인용 컴퓨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IBM은 컴퓨터 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IBM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애플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기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1980년 12월 드디어 애플이 주식을 상장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당 22달러에 공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이 회사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변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지도 교수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훈아, 너는 공부하러 온 거야. 주식 투자 같은 도박은 하지 마라. IBM도 있는데 무슨 애플이냐. 한국인 선배들은 더 심했어요. 박시훈, 너 미쳤니? 겨우 생긴 회사에 돈을 넣는다고? IBM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은행에 저금을 해. 그게 안전한 길이야. 심지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도 전화가 갔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한다고요. 어머니는 울먹이시며 전화하셨어요. 시훈아, 학비 아껴서 장사는 하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전자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애플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생활비로 아껴둔 5,000달러에다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5,000달러를 더 마련했어요. 총 1만 달러로 애플 주식 454주를 샀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을 넣었죠. 주가가 22달러에서 시작해서 하루 만에 32달러까지 올랐어요. 첫날부터 50%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그때 연구실 동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박시훈이 하루 만에 5,000달러 벌었다고. 운이 정말 좋네. 이제 팔고 나와라.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애플의 진짜 가치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고 봤어요. 1980년대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1985년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서 쫓겨났거든요. 이사회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애플 주가가 폭락했어요.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죠. 봐라, 애플은 이제 끝이다. 창업자도 나갔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팔아라. 확실히 흔들렸어요.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플의 기술은 여전히 뛰어났거든요. 매킨토시 컴퓨터를 써보니까 여전히 다른 회사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어요. 문제는 경영이지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990년대는 더 힘들었어요. 애플이 정말 망할 뻔했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5%까지 떨어졌고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박시훈, 너 정말 고집불통이다. 15년 동안 손해만 보고 있잖아. 이제라도 손절하고 나와라. 심지어 아내도 걱정했어요.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죠. 그 돈으로 집이라도 사요.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애플의 기술력은 가짜가 아니었거든요. 1997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12년 만에 복귀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1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98년에 아이맥이 나왔어요. 반투명한 컬러풀한 디자인의 컴퓨터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어요. 애플 주가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2001년에는 아이팟이 나왔어요. 음악을 1,000곡이나 담을 수 있는 작은 기계였죠. 이때부터 애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 투자 가치가 원금을 넘어섰어요. 21년 만에 드디어 수익이 난 거죠. 아내가 그제서야 인정하더라고요. 당신이 옳았네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진짜 혁명은 2007년에 일어났어요. 아이폰이 나온 거죠. 스마트폰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기였어요. 전화, 컴퓨터, 음악 플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였죠. 아이폰 발표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뀔 거다. 애플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아이폰이 나온 이후 애플 주가가 로켓처럼 치솟았어요. 제 포트폴리오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2010년에 드디어 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1만 달러로 시작한 투자가 30년 만에 100배가 된 거예요.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패드, 애플워치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지금은 처음 투자금의 몇천 배가 됐어요. 가장 기분 좋았던 건 과거에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 저를 미쳤다고 하던 선배가 전화를 했어요. 시훈아, 미안하다. 내가 옳았구나. 어떻게 그걸 알았니? 지도 교수님도 나중에 인정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너의 안목이 정말 대단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니? 하지만 저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생활을 바꾸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아이들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했죠. 큰아들 준호는 지금 구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아버지의 기술적 안목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됐죠. 딸 미나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요.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는데 꼼꼼하고 논리적인 성격이에요. 지금은 우리 가족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성공해서 정말 뿌듯해요. 교육에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세대가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투자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애플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둘째,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회사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명되거든요. 셋째, 군중 심리를 거스를 용기가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투자해야 진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하면 평범한 결과밖에 얻을 수 없거든요. 지금도 저는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회사들도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투자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는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지 공부하고 그 변화에 함께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다음 애플은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종목 추천은 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기술을 공부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설 때만 투자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1980년 그때가 정말 특별한 시기였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막 등장하던 때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인공지능이 막 시작되는 시기와 비슷해요. 그때 애플에 투자한 거는 운이 아니었어요. 충분한 공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술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4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죠. 팔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 저는 쿠퍼티노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애플 본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인데 가끔 산책하다 보면 애플파크가 보여요. 44년 전 투자한 그 회사가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됐다니 정말 감개무량해요. 한국에도 자주 가요. 모교인 KAIST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요즘 손자들이 클 때가 되니까 이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 돼요.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가치관도 함께 전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에게 투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게 하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고요. 아직도 애플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매도해서 다양화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애플의 미래를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자율주행, 증강현실. 애플이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을 보면 아직도 혁신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봐요. 67세가 된 지금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애플 투자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제 신념을 믿고 끝까지 갔어요. 그 결과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죠. 젊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전한 길만 가지 마세요. 정말 확신이 서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거든요. 저처럼 44년을 기다릴 각오가 있다면 분명 보상이 따를 거예요. 기술을 공부하고 세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확신이 설 때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세요. 그것이 바로 제가 67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